네, 2월 9일 화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문화예술계의 보석 강유정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김진욱 공수처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회동에서 실무협력 채널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공수처와 검찰과의 소통 잘 될까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글쎄 조금 약간의 껄끄러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껄끄러움이요? 네. 어쨌든 검찰과 공수처 권한 싸움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먼저 오늘 아침 가장 핫한 인물 및 이슈를 알아보는 인물킹 시간입니다. 박범계 첫 검찰 인사 단행. 대권판 흔들 여권 586 후보는 세 번째, 사면 초과 김명수 추가 입장 낼까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첫 인사를 단행했죠. 자, 기자들도 예상 못했다고 하던데요. 검사장급 4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4자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소폭으로 인사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4자리 중에 2자리는 사실 맞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은 3자리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재철 법무부 국장은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갔고요. 이정수 서울 남부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가면서 사실상 올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신임 검찰총장 인사 직전까지 네. 마지막 인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상 남은 사람들 거의 다 유임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임이 중요한 메시지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유임됐습니다. 청와대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이번에는 교체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빗나갔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범계 장관도 매우 고심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나 또는 지금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검찰이 원하는 누군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성윤 지검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아닌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히기도 좀 애매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세웠을 경우 그 사람과 윤석열 총장과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새로운 박범계 라인을 검찰 내에 심으려고 했을 것이다라는 언론이 또 분명히 왔을 겁니다. 근데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역시나 이성윤 지검장을 유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법무부 검찰 내 4대 빅4 또는 빅3라고 하는 것 중에 검찰국장, 지검장 그리고 반부패 부장 등이 있는데 지금 주요하게 볼 것이 심재철 법무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하고 남부지검장 이정수 지검장이 검찰국장으로 갔는데 네. 검찰 내에서는 동서남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동남북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동부지검이 가장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해서 실세고요. 네. 남부지검 그리고 네. 북부지검, 서부지검으로 이어집니다. 동서남북이 아니고 동남북서인데 네. 지금 사실상 남부지검에서 수임하는 법률 사건 꽤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남부지검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중앙지검 다음으로 사실상 남부지검이 실세 역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남부지검의 인사가 법무부 검찰국장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큰 권력은 여전히 그대로 유임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강유정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자기 스스로의 존재성을 보여주는 건 주로 이제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보여주곤 했는데요. 유임이라는 말 자체가 새롭게 다른 수사나 혹은 어떤 기소를 개시하지 말고 이제 어떤 점에서는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으로 좀 사인을 읽히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오창석 의원과 상당히 비슷한 의견인데 남부지검장 자리가 사실상 유임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네. 바뀌긴 했으나, 그러니까 지능범죄 내지는 어떤 금융범죄 수사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예상했던 것과 달리 대검찰에는 좀 더 부담스러운 인사가 되지 않을까. 어떤 점에서 이거는 지속적인 어떤 수사의 기조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법무부의 의지가 좀 밝혀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인사 정리하면 최소한의 인사로 최대한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인사 2분 전에야 명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통해서 보도된 이 대검의 주장을 저희가 타임라인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해드리자면 지난 2월 7일 오후 12시 18분에 법무부가 기자단에 오후 1시 30분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 예정이라는 공지를 전달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대검 간부가 법무부 검찰과에 사실을 문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발표 전 확정 인사안을 전달하겠다라고 법무부가 밝혀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 대검에서는 확정된 인사안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으며 2월 7일 오후 1시 28분에 법무부가 인사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강 교수 이거 패싱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첫 번째는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던 거는 일종의 관행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소설 이문열에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네. 담임 선생님이 바뀌기 전까지는 모든 걸 엄석대 마음대로 하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엄석대 마음대로 못하니까 굉장히 어떤 큰일이 난 것처럼 굴지만 관행적으로 검찰총장 의사를 물었으나 묻지 않는다는 것 자체 메시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어떤 과거의 관행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엄석대와 같은 일종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외부적으로 자신의 어떤 실질적인 행정력을 잃었다는 것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검찰이 지금 해야 될 일 그리고 사회적으로 요구될 일에 대해서 좀 더 반성적으로 봐야 될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여전히 어떤 점에서 피해자 역할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식물 총장이 아니라 일그러진 총장이다. 알겠습니다. 자, 대검 측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고요. 네, 대검 측은 이 구체적인 조율 없이 일방 통보된 인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심재철 검찰국장 교체 정도만 이 사전 언급이 있었을 뿐 4명에 그친 인사 규모나 새로 발령난 보직 모두 금시초문이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특히 윤 총장 징계 추진에 관여한 대검 참모들도 자리를 지키면서 사실상 윤 총장 의견은 무시됐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검에서는 사진까지 공개하며 두 차례 만난 것은 요식행위이며 추미애 장관 시절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장관과 총장이 비공개로 나눈 대화 내용이 왜곡 보도된 것이다. 이번 인사 시기를 앞당기긴 했지만 윤 총장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어제 아침 출근길 박범계 장관은 이 패싱 논란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생생한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뭐 패싱 이런 말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거론된 분들은 다 총장께 제가 직접 만났을 때 다 구두로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검찰국장을 교체를 했고요. 또 신임 기획조정부장에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또 대전지검장을 유임했습니다. 네,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대전지검장은 유임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보직까지 거론하면서 패싱이 아니면 적극 해명했군요. 네, 굳이 이렇게 패싱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언론에서 쓰는 게 저는 별로 좋아 보진 않는데요. 검찰청과 법무부 역시 법률을 다루고 이 법률의 인사사항에 보면은 협의의 대상이지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의 이야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패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옳지 않고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부장, 기조부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앉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다는 것이고 언론에서는 기조부장은 윤석열 라인인가라는 기사는 왜 안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윤석열 총장이 원했던 사람 앉혔으니까. 네. 근데 이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총장에게 너무 편향된 기사만 너무 쏟아진다는 것이죠. 네. 또는 대검찰청에게 편향된 기사가 너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총장을 고지고대로 다 들은다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휘하에 있어야죠.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직제상.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패싱도 프레이밍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인사가 최소한에 그친 것에서 윤 총장과의 전면 갈등은 피하려는 박 장관의 의지가 읽힌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던데 어떤가요? 일단 갈등이라는 거는 양쪽의 힘의 균형이 팽배할 때 가능한 것이라 보여지는데 그렇게까지 양쪽의 힘의 균형이 저는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령 관행이냐 혹은 절차적인 합법성의 문제냐고 얘기했을 때 패싱이라는 용어 자체가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불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태도에 있어서 불쾌했다는 의미를 굉장히 포함하고 있는데 가령 영수증 쪼개기 같은 것들도 절차적 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검찰의 입장을 보자면 전혀 문제가 없는 법무부 장관이 고유하게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네. 태도의 문제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인 데다가 언론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흠집을 내는 것 역시도 아주 오래된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서 없는 갈등에서 갈등이라는 말을 일부러 끄집어내는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인사에 대해 정치권 반응도 뜨겁습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인사를 보면서 저는 추미애 전 장관 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이 의문의 일패요? 그게 법무행정을 할 때 박범계 장관처럼 앞에서는 없고 뒤통수를 쳤어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은 바로 정면에 대고 이 말 들이받아서 이렇게 민심을 악화시켰다. 실컷 뭐 다 협의한다 해놔놓고 알고 보니까 협의는 보여주기 쉬웠더라. 심지어 사진 뭐 앉아서 사진도 대금의 동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공개했더라. 윤석열은 식물청장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검찰청장은 이성윤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요. 네, 이런 해석 속에서 이성윤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올리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지금도 추미애 총장을 계속해서 호소하는 이유는 추윤 갈등을 만들어서 가장 재미를 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쪽이 현재 야당과 언론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혀 관계없는 이름들을 계속 호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일종의 뭐 미래의 남자다라는 식의 호명하는 것 역시도 현재의 구도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힘이 빠진 상태에서 훨씬 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처럼 만들어 가려는 이미 일종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프레임이라기보다 프레임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여줘서 저는 그다지 주목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새로운 갈등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다. 자,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이제 약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자, 오늘 7월 윤 총장이 퇴임하고 나면 큰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박 장관도 7월 인사를 거론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검찰총장의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검찰총장으로 갈 수 있는 직제는 모두 개편될 것이라고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검찰과 군인이 참 비슷한 것이 자신의 동기 또는 자신의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그 선배들은 다 옷을 벗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특히 군인은 무조건 다 벗고요. 네. 검찰총장 역시 윤석열 총장의 후배 기수 중에 누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 네. 그 사이에 공백 기수들은 거의 다 옷을 벗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대규모 인사 개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그 발령을 낸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옷을 벗으면 그 자리를 다시 메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고 7월 임기까지라고 하면은 그 전 5, 6월부터는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선택을 할 것이고 추천위원회가 열렸을 때 먼저 옷을 벗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또 대규모 인사가 개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부터 여러 사람들을 인사 검증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넉넉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침 방송 역사상 옷 벗는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편 어제 김진우 공수처장과 윤석열 총장이 대면식을 가졌죠. 당초보다 3배가 넘는 10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은 두 사람만 알고 있을 텐데 일단 공수처부로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 검찰에서 많이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오고 갔을 것이고 그런 기본적인 법률 사항부터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곧 끝나니까 검찰에서 수사가 끝나기 좀 기다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시작한 것을 공수처로 이첩했을 때 우리 손으로 끝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검찰 생각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분명히 유죄라고 확신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공수처에 이첩돼서 검찰이 원하는 또는 검찰이 생각했었던 수사 개시 당시 상황만큼 결과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공수처에 뭔가 일을 뺏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공수처이 일을 흐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친노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대선판을 흔들 변수로 586 세대를 언급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본격 토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소위 586 세대들, 예. 세대들이 아마 그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은 예. 꽤 여럿이 아마 이 좀 대선 레이스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래. 양강 구도일 때는 좀 틈이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 거의 일강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 아마 몇 사람들이 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 독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권 586 인사 가운데 판흔들 후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죠? 네, 맞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5일 C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소위 586 세대들이 아마 선거 끝나면 꽤 여럿이 대선 레이스로 등장하지 않을까 본다. 양강 구도일 때는 틈이 없었는데 1강으로 간다면 아마 몇 사람은 준비 중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인데요. 이 권력의 공백 상태를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권력은 공백을 허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586 세대인가요? 네, 일단 586 세대가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의 허리가 됐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586이라 묶어서 그렇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이 50대가 사실 허리 역할을 맡는 것이 맞고요. 40대를 넘어서 흔히 말하는 임원급의 나이가 됐습니다. 정치 임원급의 나이가 저는 586 세대라고 보는데 충분히 정치적 경험도 쌓았고 그리고 네. 대권에 도전할 수도 있는 시기가 됐다. 노무현 대통령도 아마 이 50대 전후에 또 도전을 하고 스스로가 이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판에서는 대통령이 되기엔 젊다라고 아직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근데 또 1971년으로 돌아가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또 40대 기수로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보면 또 뒤늦게 또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치 구력상은 충분히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가 됐고 이 586이라는 상징성은 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대학생 시절부터 열심히 노력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것까지 정치 경험으로 표현한다면 사실 그 사람들의 인생은 전체가 정치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가장 큰 이유는요.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공고했다면 네. 후발주자들이 감히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네, 정치는 늘 새로운 얼굴을 원하니까요. 자, 그러면 현재 주목할 만한 또는 각자 주목하고 있는 586 주자 있으세요? 강우정 교수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곧 있으면 686이 될 연배들이시죠. 네. 지금 586이라 할 때 50대 초반은 아니시고요. 문제적인 건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도 노무현이라는 이름 하나로 일종의 자기 브랜드를 구축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현재 586으로 웃기는 세대들은 386, 486, 586이란 계속 세대론 안에 묶여서 개성적인 인물이 사실상 들여다봐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특별히 눈에 띄느냐 보다는 여전히 아직 이 세대가 더 눈에 들어온다라는 게 좀 맹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세대는 있으나 개성은 없다. 오창석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표적 586 주자 이인영 장관, 임종석 전 실장, 이광재 의원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인지도는 생각보다 높습니다만 과연 국민들이 이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지금 보면은 이제 이인영 장관은 장관을 한번 했고 임종석 실장도 역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장 높고 그나마 이광재 의원이 강원도지사를 한번 지자체를 영입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지역을 이끌어봤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직책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굉장히 조금 의아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출마 선언을 만약에 진짜로 하게 된다면 그것을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먼저 한번 신임을 받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안타깝게도 이인영 장관과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국민적 인지도가 임종석 전 실장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임종석 전 실장이 가장 국민적 인지도가 높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지난 총선 직전에 정치 은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민사회, 시민단체 활동을 하겠다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인지도를 구가하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 지금으로서는 파괴력을 가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치는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MC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네, 86세대가 80년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선두에서 앞장섰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기성 정치판에서는 민주당의 정권 창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뭔가 이 정치인, 리더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참모 이미지가 좀 강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이 대선 주자로서 나온다고 했을 때 오창석 의원의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국민의 검증을 한번 통한 다음에 하는 것이 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한 번의 시험대들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586 주자론에 이어 여권 13장룡 등판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13명, 일단 누군지 그리고 왜 이런 가설이 나오는 건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일단 다 민주당 내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역시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대표의 이 1등, 이 구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후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모든 대선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 치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주력 후보가 없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이낙연 대표 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역시나 함야평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김경수 현 경남지사 그리고 김두관 양산 국회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제 안동 출신인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 대구 출신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부겸 전 장관, 그리고 강원에는 이광재 현 의원, 그리고 네. 최문순 강원지사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박용진 의원이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고요. 네. 충청에서는 양승조 충남지사,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양승조 충남지사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자신도 기회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다만 언론이 많이 받아 쓰진 않았죠. 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13명이라고 분류가 됐었지만 그렇게 파괴력이 있다 현재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나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임종석 전 실장 정도고 네. 이재명 지사 역시 후보군에 당연히 올라와 있는데 김경수 지사가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이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 나오기 전까지는 등판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제가 언급했었던 이재명, 정세균, 임종석, 이낙연이 가장 유력한 후보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3명이나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종의 아직은 가십성이다라고 좀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대선 출마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혹은 야망에 대해서 좀 심층적인 어떤 취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나온 것은 오히려 긍정할 수 있겠으나 네. 13명이나 되는 여권 내에 잠정적 대선 후보자를 지금 이렇게 추리고 소팅해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맥락적인 개연성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맥락적 개연성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이낙연 당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곧 당대표가 바뀌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의 문제들을 과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가십성에 불과하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3령 등판론에 대해 민주당 내부 반응 어떻습니까? 네, 13용 등판론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한 민주당의 중진급 의원은 누가 만들어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외엔 출마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의 이름을 알려진 정치인 등을 나열한 수준에 불과해 보인다라고 잘라 말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바뀐 상황에 대해서는 결국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이 깔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이재명 지사의 경우 좀처럼 30%대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야권에서 아직 제대로 된 후보조차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다 이 추마 여부도 모르는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이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면 초과 김명수 추가 입장 낼까인데요. 자, 지난 4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1인 시위 이런 것들은 사법농단에 대한 옹호의 일환일 뿐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연일 확산되면서 국민의힘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면서 연일 사퇴 압박을 높이고 있죠. 네,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녹취록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했었다. 네. 정부와 국회의 눈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사퇴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바람대로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를 했을 경우 신임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이라고 가정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까지 가는 신임 대법원장의 자리를 진짜 대통령의 임명으로 새로 뽑히길 바라는 것인가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의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어요. 판사는 개별 독립 주체라고 했으면서 다른 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있어요. 그 부분을 따져보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국회가 눈치를 주기 때문에 너의 사표 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방탄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 내 입장에 난처하다는 맥락이거든요. 이걸 너무 국회에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 공세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8일 오전 대법원으로 출근했는데요. 출근길에서 이와 관련해서 해명이나 입장 내놨나요? 네, 김 대법원장은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 이 거짓 해명 논란 커지는데 추가 입장 없으시냐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계속 나왔는데 어떤 질의가 나왔는지 오찬석 의원님 짚어주세요. 네, 6월 8일입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대법원장마저 대통령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산권 분립이 쓰레기통에 들어간 셈인데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이 왕조 시대냐 누가 머리를 조아린다는 거냐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의 소신을 보더라도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공무원들은 현 정부에서는 적어도 저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와 관련돼서 질타의 목소리를 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이 김 대법원장에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전해드리자면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거대 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쫄보 수장의 합작물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관련해서 안철수 책임론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 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국민의당이 사실 30표 정도를 몰아주면서 통과가 됐는데 참 이런 상황이 정말 예견이 됐었던 것 아닌가. 근데 이런 상황을 가져와서 참 요새 그때 우리 야권 후보를 열심히 뛰시니까 참 모순적인 지금 형국이 생겼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우려한 대로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나경원 예비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당 측 어떤 입장인가요? 네, 안 대표 측은 제살 깎아먹기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당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야권 단일화의 파트너격인 후보에게 이런 무분별한 공세를 이어가는 게 유감스럽다면서 4년 전 누가 김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했는지를 놓고 지금에 와서 진흙탕 싸움을 벌일 때냐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부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 소식부터 사퇴 요구가 일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물킹이었습니다. 네, 킹슈맨의 브로맨스 담당 저 MC 자원과 오창석 요원의 찰떡 같은 케미를 보여드립니다.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MZ세대 취향 저격 레트로 열풍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 MZ세대란 지금 20대, 30대를 아우르는 단어로서 80년대 초부터 2000년대에 출생한 이 밀레니얼 세대와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MZ세대들 사이에서 큰 열풍으로 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트로라고 하는데요. 레트로란 이 과거의 추억이나 전통 등을 그리워해 그것을 본뜨려고 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혹시 우리 요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레트로 하면 떠오르는 물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CD 플레이어. 보통은 이제 음원 스트리밍이나 휴대폰으로 듣다 보니까 CD 플레이어를 들을 일이 거의 없어요. 가끔씩 근데 친구들이 학창 시절에 들고 있었던 그 CD 플레이어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CD를 사서 듣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저는 폴라로이드 카메라 K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이 필름으로 유명한 폴라로이드 카메라 구매했습니다. 너무 레트로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사진을 좀 많이 찍고 다니려고 구매도 했습니다. 네. 혹시 우리 강 교수께서는 뭐 혹시 저는 얼마 전에 설 이제 선물 준비하느라고 백화점에 갔더니 그
제가 중학교 때 유행했던 배바지들이 전면에 쫙 배치돼 있는 것을 보고 아, 올 또 SS 여름에는 네. 많은 20대 젊은 여성분들이 거의 명치까지 오는 배바지를 입고 다니겠구나라고 네. 예상을 했는데 네. 저한테는 좀 촌스럽게 느껴진 옛날 감성이지만 확실히 젊은 네. 세대에게는 새롭게 느껴지는구나 좀 다시 절감했습니다. 네. 사실 뭐 비슷한 아이템인데 이름을 바꿔서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배바지였는데 지금 이제 하이웨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다른 데 가서 배바지라고 하면 옛날 사람이라고 지적당하십니다. 예. 자, 요즘 레트로 열풍이 아주 뜨겁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창석 의원이 이야기했던 이 LP, CD, 카세트 테이프가 굉장히 인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와 레트로 감성을 타고 카세트 테이프와 LP의 부활은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영국 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세트 테이프 판매량이 전년 동기 무려 2배나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15만 6,500여 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레이디 가가의 크로마티카가 가장 많이 팔렸고 K-팝 걸그룹의 블랙핑크의 정규 앨범이죠. 더 앨범도 5위에 랭크가 됐다고 합니다. 빌보드와 음반 판매량 조사 회사 MRC 데이터가 공개한 2020년 미국 음악 시장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LP는 총 2,754만 장이 판매가 됐고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46.2%나 오른 수치로 MRC 데이터가 집계를 시작한 1991년 이후 최대의 성장폭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취미생활 등에서도 레트로 열풍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취미 활동들이 있는 겁니까?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코바늘 뜨개질이라고 하죠. 이게 실에 꿰어가서 하는 거. 저걸 학창 시절에 코바늘 뜨기를 하셨다고요? 네, 안 해보셨어요? 저는 예, 안 해봤습니다. 저희는 저 기술과 과정 시간에 네. 저 이제 작품 내는 게 네. 숙제여서 저는 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코바늘 뜨개질 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즈공예, 또 미니 오락기 등이 또 역시나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학교 앞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 넣고 하루 종일 시간을 또 때우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서 가정용 미니 게임기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학창 시절에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지점토 공예를 엄청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포도 만든다 그러면 옆에서 포도 알 엄청 굴리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레트로 취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취미 음악뿐만 아니라 음식에서도 이 레트로 열풍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학교 앞에서 이제 먹을 수 있었던 이제 과자류가 있었는데 네. 저희 흔히 말해서 이제 빨대 형식 안에 들어가 있는 과자가 들어가 있는 네. 아땡땡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폴땡이라고 알아듣나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추억의 불량식품이라는데 그 회사 대표님 와서 불량식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미니 바둑이라고 하면서 흰색 검은색 바둑 알인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초콜릿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레트로 열풍을 불면서 다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둑과 그리고 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곰표. 이 사실은 이제 곰표라는 상표가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죠. 밀가루 브랜드 아닙니까, 네, 원래는? 맞습니다. 근데 밀맥주. 결국은 어쨌든 밀과 엮여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밀맥주로 다시 출원이 되면서 이 디자인상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고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는 점퍼에도 저 흰색 곰이 들어가면서 또 레트로 열풍을 또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레트로 소품 역시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늘어난 것입니까? 네, 실제 이 가전제품에 레트로라는 글자가 들어간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드립 커피 머신은 60%, 믹서기는 45% 등을 비롯해서 컵, 팝콘 제조기 등 간식 메이커도 2배 이상, 즉 173% 이상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이 구매 비중을 살펴보면 세대별로 30대가 37%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역시나 이 레트로 열풍에 열광할 수 있는 세대들이 가장 많이 구매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요즘 레트로 영화에 빠져 있습니다. 옛날 영화 다시 보기에 굉장히 요즘 취미가 생겨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레트로 아이템들로 그때 그 시절 우리를 설레게 한 그 추억 속으로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는 우리 다시 화양연화, 장국영, 양조위가 온다입니다. 자, 코로나19로 극장가가 직격탄을 맞았죠. 그런데 올해 들어 지난해와는 달라진 분위기가 좀 있다고요? 아무래도 지금 수익률만 따져보자면 2019년보다 2020년은 7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조 5천억 원이 감소했고 과거 한 7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데요. 손익분기점 넘긴 것도 9작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은 뭐 일테면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해결을 하고 되려 영화관에 갈 때는 내가 잘 알았던 거 그리고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내가 원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작품들에 워낙 한정이 되다 보니까 재개봉 열풍이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참 우연치 않게 제가 이틀 전에 영화 화양연화를 다시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킹덤 주제가 우리 다시 화양연화였습니다. 예, 굉장히 소름 돋는 그런 일이었는데 우리 오창석 요원은 혹시 화양연화, 영화 화양연화와 세대가 조금은 안 맞을 것 같은데 혹시 화양연화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냥 영화 제목인 줄 알았어요. 그냥 영화 제목이고 어떤 꽃 이름이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꽃 화자에 모양양자, 해년자, 빛날 화자를 써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다라는 뜻인데요. 아마 영화도 영화지만 저희는 이제 또 싸이 땡땡 시대입니다. SNS 저희가 며칠 전에도 싸이월드가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싸이월드 영화는 보지 않았는데 화양연화라고 사진 하나를 올려놓고 그 뜻풀이를 많이 해서 공유했던 것이 저는 여전히 기억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싸이 땡땡의 이 영화 화양연화의 대사들도 굉장히 많이 그 게시판에 올려놨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짚어주신 것처럼 최근 재개봉한 영화들이 붐을 이루면서 극장가 다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영화들이 재개봉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말씀드렸던 화양연화 있고요. 그리고 해피투게더 준경상님이 있는데요. 이 화양연화 같은 경우는 양조위, 장만옥 주연입니다. 왕가희 감독의 작품이고요. 2000년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 2016년 BBC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영화 2위, 2021년 제공 국내 박스오피스 2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명대사 중에 부탁이 있어. 미리 이별 연습을 해봅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오늘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갑자기 훅 찡한데요. 해피투게더 리마스터링은 지구 반대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장국영과 양조의 슬프고 매혹적인 러브 스토리고요. 그리고 준경상님 제50회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이기도 하죠. 준경상님의 리마스터링은 90년대 홍콩의 감각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탁월한 OST가 돋보입니다. 임청아, 양조위, 왕페이, 금성무 등 홍콩 스타들이 총출동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장국영과 양조위를 다시 극장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영화 팬들 많이 설레이는 소식일 텐데요. 이렇게 재개봉 중심의 선 왕가희 감독, 어떤 감독인가요? 사실상 이제 1980년대 이것도 옛날 얘기죠. 이제 홍콩 느와르 영화라고 해서 많은 영화들이 화제가 됐습니다만 비슷비슷하고 어떤 점에서는 조금은 낭비적인 영화들로 바뀌면서 관심이 식어갈 때 1987년 열혈남아라는 영화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느와르 영화의 아주 발전적 계승자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세기말적 정서를 가장 잘 보여준 감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오히려 세계 말이었기 때문에 뭐 성적인 소수자 문제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했던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떤 점에서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칸이라던가 세계 주요한 예술 영화 시장에서 동아시아 영화를 보여주는 어떤 저력의 상징으로 얘기가 됐던 감독이기도 한데 어안 렌즈라고 하죠. 이렇게 멀찍이 앉아있는 사람의 풍경이라던가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아주 슬로우 모션 같은 영상적 효과를 통해서 광고에도 많이 인용이 됐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네, 홍콩 영화계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감독이죠. 자, 그런가 하면 관객들에게 사랑받았던 음악 영화들도 재개봉한다고요? 네, 이 연말연시의 감성적인 분위기에 힘이 입어서 이 뮤지컬 영화들도 재개봉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 라라랜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일 텐데요. 이 배우 지망생과 그의 연인인 재즈 피아니스트를 통해서 꿈을 쫓는 청춘의 열정과 사랑을 그린
스타일인 뮤지컬, 로맨스, 드라마 영화였습니다. 제74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7관왕 그리고 89회 아카데미 시상식 6관왕을 달성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영화 비긴 어게인은 이 명성을 잃은 음반 프로듀서와 스타 남친을 잃은 싱어송라이터가 이 뉴욕에서 만나서 함께 음악을 만드는 이 로맨틱 드라마로 누적 346만 명을 동원해 장기 흥행 신드롬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이 해외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천만 영화도 재개봉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입니다. 신과 함께 재화벌 그리고 신과 함께 인가연은 두 편 모두 천만 관객을 동원해서 이 쌍천만 시리즈라고 불리는데요. 이번에 재개봉을 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재개봉 영화가 화제가 되는 이유 뭘까요? 무엇보다 저희 영화 관람은 상당히 가족의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트라든가 부대 비용이 생각보다 발생하는 생각보다 문화적인 대외 활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재미있을지 없을지 모험심을 가지고 가는 기쁨도 있습니다만 최근처럼 게다가 영화관 역시도 빠른 시간 안에 9시 전에 상영이 끝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투자했을 때 그래도 확실하게 영화관에 봐서 좋을 작품이라는 판단 기준을 갖게 되는데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정하게 되느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SNS를 비롯해서 소셜미디어에 계속 여러 영화들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런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는 영화들이 좀 더 재개봉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좀 더 흥미로운 거는 워낙에 지금 상영 시간이 짧다 보니까 여성 관객들이 많이 찾는 영화관에서는 작은 아씨들과 같은 여성 취향적인 영화들 그리고 또 잘 알려져 용화맥이라고 불리는 극장이 있거든요. 남성 얼리 어댑터 관객들이 자주 찾는 곳에서는 1917처럼 스펙터클이 굉장히 화려한 영화들 이렇게 좀 분리해서 좀 상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재개봉도 일종의 나름의 취향에 따라서 상영관을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재개봉하는 옛날 영화들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강 교수님의 SNS에서 추천되는 영화들을 아주 재밌게 잘 골라보고 있습니다. 예, 저한테는 아주 영화 추천 뭐 프로그램이나 다름없습니다. 예, 네, 좋은 정보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극장에서 팝콘 먹는 것보다 더 재밌는 킹덤 퀴즈 제가 준비했습니다. 올해로 개봉 100주년을 맞은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보기 보시겠습니다. 1번 찰리 채플린, 2번 비비안 리, 3번 제임스 딘. 자, 이번 퀴즈는 100년 전에 태어났어도 굉장히 똑똑했을 것 같고 귀여울 것 같은 오창석 요원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제 키는 100년 전 인구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 2번 비비안리 사실 태어나서 처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시나요? 누군지 모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모르시나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알아요. 아, 그 영화 그분이래요? 주인공. 네. 아, 그렇구나. 예. 주인공 이름은 기억을 못했네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예. 야,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이번 비비안리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제임스 딘은 꽤나 요절을 해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몇 작품 못 남겼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못 남기더라도 100년 전의 작품을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의미를 좀 되새기려면 작품 수도 좀 많고 화제성이 있는 사람으로 택하지 않았을까? 퀴즈 출제자라면. 그래서 우리에게 모던 타임즈를 알려준 1번 찰리 채플린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얄밉습니다. 찍기 왕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찰리 채플린입니다. 영화 키드는 찰리 채플린이 감독, 각본,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요. 버려진 아이 존과 떠돌이 찰리가 각박한 세상 속에서 가족의 사랑을 일깨우는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선 32년 만에 재개봉을 하는 건데요. 1989년 첫 개봉 당시 포스터와 2021년 재개봉 포스터의 차이가 좀 나지요. 예, 영화 키드는 100년 전인 1921년 개봉 당시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요. 2011년엔 미국 국립영화 등 기부에 보존해야 할 영화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네, 극장가엔 재개봉 열풍이 불고 있지만 K-팝에서는 온라인 공연이 대세라고 하던데 가수들의 수익도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BTS는 지난해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그룹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투어링 데이터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BTS의 콘서트였죠. 맵 오브 더 소울 1. 네. 이틀간 열린 콘서트로 약 495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한국 가수 중에는 동방신기가 6회 공연으로 245억 원의 수익을 올려서 8위에 올랐고요. 블랙핑크도 3회 공연으로 118억 원의 수익을 기록해서
23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네, 공연 예술계에서도 온라인 공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모차르트의 미발표곡이죠. 알레그로 D장조 연주를 해서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킹슈맨의 이 작가 중에도 이 조성진 씨의 어마어마한 팬이 있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꼭 언급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던데 아마도 지금 이 장면을 평생 소장하실 것 같네요. 예. 자, 설명 좀 드리자면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 조성진 씨는 모차르트가 17살 때인 1773년에 썼던 미 발표곡을 세계 최초로 연주를 했습니다. 모차르트의 265번째 생일을 맞아 지난달 27일 그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서 온라인 공연이 진행이 된 것인데요. 1분 34초의 짧은 곡이지만 천재 모차르트의 경쾌하고 우아한 느낌이 물씬 나는 연주였다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온라인 공연 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현장에서 즐기지 못해서 아쉽고 경제적 손해도 많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조성진의 이 공연을 우리가 티켓을 끊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 또 팁을 좀 드리면 연극과 그리고 한편으로 그런 소장전을 펼치고 있는 많은 갤러리들이 있습니다. 갤러리들이 절대 꺼내놓지 않았던 어떤 중요한 소장품들을 전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리고 세계 각 갤러리들도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좀 온라인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가난하지만 못 갔던 우리들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문화예술계가 새롭게 활로를 찾는 모습을 보니 우리에게도 다시 봄날이 올 거란 희망이 생깁니다. 네. 킹슈맨 첫 회부터 오늘까지 강유정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내일이면 킹슈맨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제가 첫 방송 때 그랬죠. 첫날 네. 같이 했던 기억이 나고 그날도 화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왜 짧게 사귀어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애인 있잖아요. 지금 참 여러 우여곡절도 같이 나중에 제일 겪어서 생각 많이 납니다. 그렇죠. 네. 여러저러한 일도 있었고 해서 참 아쉽기도 하고 저보다 이렇게 데일리를 매일매일 하셨던 분한테는 일상이 하나 완전히 바뀌는 체험이 될 듯해서 어쨌든 그 변화를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차선 의원 뭐 하신 얘기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시사를 다루고 정치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정치에서 법률은 강제성을 띠고요. 가장 자발성에 기인한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이 문화의 다양성이라든지 영화를 비롯해서 저희가 킹슈맨이라는 이름을 시작을 했었는데 영화 킹스맨에 대해서 그 속 깊은 뜻을 처음에 풀어줬던 것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씀을 꼭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훈님 말씀 꼭 듣고 싶고 댓글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 네. 아니 내일도 방송하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이별할 것처럼 하면 보통 이제 그 헤어질 때 인사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만나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미리 이별 연습을 하고 있는 이별 준비. 이별 연습하는 겁니까? 네, 예. 예. 사실 이 모든 만남이라는 게 사랑도 그렇고 방송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면 이별이 좀 빨리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킹슈맨 가족들이 우리 킹슈맨 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이별이 빨리 온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아쉬움을 댓글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킹슈맨 폐지되어요? 너무 아쉽네. TBS 사장님, 킹슈맨 왜 폐지하나요? 저도 이거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의 입을 빌어서 한번 대신 여쭤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교수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너무너무 즐겁고 고마운 시간이었다고 이제 댓글을 통해서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정치 얘기할 때도 참 재미나지만 강유준 교수님은 문화, 영화 이야기 나오면 표정이 달라지신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킹슈맨의 폐지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랑 저희가 그대로 기억하고 마음에 고스란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도 더 있어요? 좀 더 읽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들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킹슈맨 왜 폐지되냐는 의견만 제가 다 모아놔가지고 다른 의견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강유정 교수님께 제가 뭐라고 했다는 의견이 지금 존재합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배바지를 배바지라고 하지 뭐라고 하나요? 강유정 교수님 기죽이지 마세요라고. 저도 배바지라고 합니다. 저 딱 한마디만 하자면 네. 우리나라 정치와 언론의 수준이 정말 문화만큼만 네. BTS와 기생충만큼만 따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 꼭 밝히고 끝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